인터넷에서의 크리에이터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루즈리 그러니까 유연하게 연대하고 결합된 형태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인터넷이고 앞으로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블릭 스피어는 디지털에서의 퍼블릭 스피어는 이런 스몰 피스입니다. 스몰 조그만 조각들이 연결되고 만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또 2010년대 가까이 오면서 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것이 블로그였죠. 블로그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고 새로운 미디어의 어떤 공론장의 공간들이 열린다. 이것이 결국은 뉴스 미디어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블로그의 세상은 지금도 블로그는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지만 그렇게 대체 세력으로 메인스트림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데에는 조금은 이것들이 어떻게 피드 속에서 조직화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답들을 찾지 못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은 너무 지나치게 루즈리 조인,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어떠한 대안이라기보다는 대체하는 메인스트림을 대체하는 힘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 뉴스가 컬렉팅 포인트, 그러니까 뭐 집결되는 공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피드, 이러면서 이제 피드 퍼블릭 스피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포털 뉴스라고 하는 네이버 뉴스라든지 다음 뉴스라든지 또는 뉴스 하나의 이러한 것이 새로운 컬렉팅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이것도 새로운 피드 형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뉴스들이 올라오는 그리고 이것이 진화될수록 개인화되면서 개인의 맞춤형으로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런 형태들의 구조를 가졌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의 주류라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속에서는 타임라인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트위터의 피드라든지 페이스북의 뉴스 피드라든지 또는 피드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의 피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피드 형식으로 구성되고 이것의 배열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일부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이러한 이 챔버 효과, 뭐 이러한 메아리 효과 이런 현상으로 일단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요즘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것은 유튜브 피드죠. 유튜브에서 이 피드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고 유튜브에 컨텐츠가 많아지면서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피드가 실시간으로 변하기도 하고 제가 원할 때마다 새로운 피드가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니어리티, 선형성에 의해서 편집국에서 지배되던 이러한 소비가 정의되던 공간과 완전히 이것이 피드 형식으로 플랫폼들에 의해서 순서와 배열들이 논쟁되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통점은 피드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틱톡 피드가 나왔죠. 얼마 전에 톰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틱톡 피드는 흔히 말하는 사회적 관계가 필요 없는, 즉 팔로우하고 팔로잉이 필요 없는 가장 독특한 형태의 피드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알고리즘과 그러니까 기계와 머신과 개인 소비자 간의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피드가 구성되는 하나의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색다른 형태의 피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피드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이 원래 인터넷 초기 없었던 이메일 피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메일들 분류할 수 있게 하고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조직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이메일 피드 또한 중요한 아까 말했던 뉴 컬렉팅 포인트, 그러니까 이 컨텐츠들이 또는 뉴스들이 모이고 소비되는 어떤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은 원래는 이제 RSS 리더가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요즘 RSS 리더를 쓰시는 분들은 볼 수 없지만 서브스택도 결국은 서브스택 리더라는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서브스택이라는 곳에 뉴스피드들이 그러니까 뉴스레터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뉴스레터를 갖다가 나의 메일함에서도 소비하지만 이메일 어카운트에서도 소비하지만 서브스택 리더, 즉 서브스택에서 만든 앱이죠. 이 앱을 통해서 다양한 뉴스레터 생산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콘텐츠들이 피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이런 서브스택 리더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진보라든지 진화라든지 리볼루션이라든지 어드밴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피드들이 나오면서 항상 새로운 서비스는 피드와 함께 등장하고 이러한 하고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피드들에는 정말 누군가 제가는 이거 책을 한번 써도 정말 될 정도로 하나의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인터넷의 역사와 함께
뉴스가 소비되는 피드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고 각 피드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유사점들을 갖고 있고 어떠한 차별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뭐 이런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유사성이 있는 거죠. 바로 아까 말했던 스몰 피스. 즉 이용자들과의 어떤 방식으로도 결합을 한다는 거죠.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피드의 순서가 바뀐다든지 또는 뭐 요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에 의해서 피드가 구성되어진다든지 계속해서 룰 세팅은 무엇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와인버그 얘기했던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건 결국은 스몰 피스들이 유연한, 그러니까 loosely joined 된, 연결된 이것이 하나의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이런 스몰 피스와의 관계성들이라는 것은 피드는 어떤 관계를 하든지 간에 스몰 피스하고 계속해서 관계와 그들과의 상호작용과 또는 그들에게 관계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피드가 구성되고 피드가 차별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점은 항상 스몰 피스하고 연결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당연하게 네트워크 이펙트입니다. 그 스몰 피스들이 또 다른 또 스몰 피스끼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새로운 확산의 경로를 만들어내는 이런 네트워크 이펙트들이 여기 다양한 것들이 숨겨져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익셉션이 있다라면 네이버 뉴스죠. 네이버 뉴스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뭐 포털 뉴스를 대변하는 겁니다. 다음 뉴스도 마찬가지고 구글 뉴스도 마찬가지인데 스몰 피스와의 그가 강조되지 않은 어쩌면 스몰 피스들이 사라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네이버 뉴스의 그래서 가장 원형적인 형태의 인터넷 초기의 피드 모델을 네이버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아무리 요즘 로그인 베이스로 구독으로 가더라도 스몰 피스들이 강조되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포털 뉴스의 피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유사점이라는 것은 이 처음으로 저널리즘의 역사에서 등장했던 거죠. 종이라든지 방송 뉴스에는 항상 데드라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즉 에디토리얼 데드라인 말하는 거죠. 현재 마감 시간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오늘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뉴스에 리밋이 걸린다는 거죠. 리밋이 걸리는 상황에서 크게 부담 없이 정말 소비자가 늘리기 감당하기에 변하는 것을 그렇게 연수를 증가시킨다든지 이거는 이제는 현대의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섭취하는데 부담이 없겠구나 해서 면을 늘리는 거고 방송 시간을 9시 뉴스 예를 들면 저녁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짜리 늘렸던 방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양의 편성 시간을 늘리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데드라인들을 수정하면서 있긴 했었지만 항상 정해진 분량을 사람이 소비할 수 있었던 것이 리니어리티 뉴스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데드라인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양의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양의 제한.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량의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산량의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생산량이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의 어텐션 컴피티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독성은 저는 구조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영자가 잘하더라도 심지어는 구글 뉴스를 보십시오. 또는 요즘 구글의 스토리라고 하는 구글 그 검색 앱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 어딕션이라는 것, 사람들의 중독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한 생산자의 중독성이 양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뷰징은 저는 구조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뷰징은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처럼 한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어딕션, 중독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노 데드라인으로 무한한 생산량을 무한히 증대시켜도 누가 하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어떤 언론사가 특정 언론사가 하루에 100개 공급하겠다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를 공급해도 그건 그 언론사의 자유인 거죠. 근데 왜 10,000개를 공급하느냐? 데드라인이 없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에 의한 어텐션 컴피티션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어텐션 컴피티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독성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네이버 뉴스를 해킹할 것인가? 어떻게 지금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 하우는 오늘 또 주제 또 그렇게 잡아서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어뷰징을 조금 한 거죠. 어뷰징 구조적인 답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 유명했던 말이죠. 해밍웨이에 있었던 태양은 내릴 태양 다시 떠오른다 이 소설에 보면 한 젊은이가 실패하고 낙담해 있을 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느냐? 저는 근데 세상 일을 못다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디스럽션 얘기하면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디스럽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지만
결국 우리가 디지털에서 얘기하는 디스럽션이라는 혁신의 어떤 방식도 처음에는 그래듀얼리 아마존이 월마트를 이길 때도 처음에 야금야금 종이책 회사에서 책 판매에서부터 조금씩 늘려갈 때 갑자기 그냥 서든이 어느 정도 양질의 전환의 법칙처럼 처음에는 조금씩 하지만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즉 아까 말씀드렸던 투핵 네이버 뉴스인데 네이버 뉴스를 해킹하겠다라는 이러한 노력들이 그래듀얼리 조금씩 근데 그 방향성으로 움직일 때 서든이 갑자기 저는 그런 피드는 대체되는 시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네이버 뉴스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뉴스의 어떤 재편의 방향에 대해서 법의 테두리에서 레귤레이션은 필요합니다만 지나치게 A를 해야 되고 A 다음에 B를 해야 되고 순서까지 정해주는 이러한 법 규정은 기업의 자율적인 행동들 이런 거를 저는 충분히 침해할 수 있고 피드의 진화와 새로운 이 피드를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어떤 생태계의 출현들을 좀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것에 대한 집단적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노력하면 과거 한국의 10년 전에 비해서 네이버 뉴스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지만 그 힘은 약화되고 있고 이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분명히 그때보다 더욱더 눈에 띄게 저는 증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기술적 가능성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디자이닝 피드를 할 것인가는 결국은 your feed, 당신의 피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용자들의 피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도 있어야 되지만 개별 언론사들이 그 자체의 피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결국 이 디자이닝에 대한 끈이란 고민들이 결국은 이 디자이닝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이라든지 이 디자이닝에 대한 원칙들을 네이버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회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뭐 포털 서비스든 뭐든지 간에 새로운 피드형 뉴스 서비스가 저는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나 자신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개인 스스로의 피드를 디자이닝하려는 노력들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용자들과의 접점의 관계를 바꿔나갈지 끊임없는 스몰 피스에 대한 디자이닝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이것이 과거 형태의 댓글을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커뮤니티라고 그러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정말 다 다른 커뮤니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틱톡에서도 자신들의 해시태그를 갖다가 해시태그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뮤니티는 무엇일까라고 저도 궁금한데요. 이런 식으로 스몰 피스에 대한 디자이닝은 끊임없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과거하고 다른 것은 새로운 어떤 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옵션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광고에 대한 것들, 필요할 때는 고급 광고에 대한 것들, 필요할 때는 서브스크립션, 필요할 때는 뉴스레터, 필요할 때는 각종의 이벤트 등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옵션을 갖고 있지 않고서 네이버에 저항한다는 것, 네이버 뉴스에 저항한다는 것, 또는 대체하려고 시도한다는 것,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적인 옵션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디자이닝할 수 있을 때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서브스크립션도 저는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뭐 이하는 뭐 해방일기처럼 해방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그것도 서브스크립션 하나의 굳은 서브스크립션이 아니라 이것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의 형식이 예를 들면 무료 서브스크립션일 수도 있고 유료 서브스크립션도 다이나믹하게 여러 개 구성할 수가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의 구독이라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존재해야 되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광고 또한 과거에 어떤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네트워크 광고가 아니라 정말 컬러티 콘텐츠들과 함께 결합되어질 수 있는 고급 광고라든지 컨버전을 유도할 수 있는 광고라든지 다양한 광고 형태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유료 어떠한 무료 이벤트 해가지고 시상시켜가지고 상금으로 삥 뜯는 이런 보통 많은 경제지들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용자들, 그러니까 스몰 피스와의 관계의 디자이닝 속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러닝 커뮤니티를 만든다든지 꼭 러닝 커뮤니티가 아니라 러닝을 빼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떠한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에도 뉴스 서비스에도 하나의 컨텐츠 서비스에도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멀티레이어를 갖고 있는 커뮤니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한 증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이런 비즈니스 옵션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의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옵션이 매우 종속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매우 낡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은 그 기술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야 되는 거고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으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옵션을 갖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피드를 새롭게 디자이닝할 수 있고 스몰 피스와의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마련된다는 거고 이것이 가능하면 월드 클래스 테크놀로지하고 결합될 때 최고의 기술력과 결합될 때 새로운 가능성을 또 시도해 볼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진다면 아까 말했던 해밍웨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듀얼리 점차적이지만 된 서든리 언젠가는 정말 과감하게 이 판을 바꿔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들을 갖다가 애저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믹스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대단히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제목들이 어비중 맞아요. 헥터 네비기버 뉴스하면서 지금 이러한 모든 비즈니스 옵션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도 만드는 회사가 미디어 스피어고 월드 클래스 테크놀로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미디어 스피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저희의 목표고 지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어야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도 뭐 여기 저를 이어서 발까시 이성기 대표님하고 저랑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저는 같은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텐츠 생산자들이 좀 더 컨텐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대. 하지만 다양한 옵션들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항상 디자이닝에 대한 피드의 디자이닝과 스몰 피스에 대한 디자이닝들을 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근데 결국은 저는 지금에서 저도 짧게 살아보고 짧게 트라이얼 에러를 좀 해봤지만 많은 엑스페리먼트는 아니었지만 여기서 얻었던 가장 강력한 교훈은 변화하는 갑자기 페이스북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갑자기 유튜브이 지배하고 갑자기 또 틱톡이 등장하고 또 처음에 요즘은 또 비리얼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유행하는 사실은 실리콘밸리로 볼 때는 물론 프랑스 교육을 합니다만 처음으로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VC에서 펀딩을 만든 일들이 처음이 아니죠. 간만에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그동안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펀딩은 다양한 안들이 올라갔지만 VC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페이스북이라는 인스타그램이라는 트위터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었고 또 막판은 유튜브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틱톡이 그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요즘 앤드루스 호리비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이 제안서가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펀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건 결국은 새로운 피드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새로운 어떤 문화 환경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서브스틱도 하나의 어떤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들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얘기하는 공룡처럼 서 있는 네이버 뉴스를 해킹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 사이에서 저는 이 해킹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프레이 셔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일단 이 unthinkable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걸 thinking하는 거 사실 이 표현은 극우 정치인들도 많이 써요. 트럼프도 그런 말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unthinkable을 갖다가 saying하게 만들면 진짜로 사람들이 unthinkable을 행동한다. 그래서 자꾸 극단적인 얘기를 해주면 감히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해도 되는 거야? 저 사람은 하네? 라고 해서 하는 거. 근데 사실은 프레셔키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걸 실험해보는 거. 그러다 보면 진짜로 그 실험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2009년에 프레셔키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드 모델이 브로큰되고 근데 도대체 새로운 거는 당연히 나타나겠지? 전혀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것이 뭐가 있느냐? 대체하고 있냐?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올드 모델들이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봐왔던 것처럼 레가시 미디어라든지 또는 네이버의 힘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새로운 것은 nothing.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사례들만 계속해서 누적되고 역사들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실험들의 중요성들이 명확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리고 모든 변화들이 멈춰져 있고 스톨되어 있고 스몰 체인지 정도만 조금 그냥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실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스몰 체인지들이 스몰 엑스페리먼트들이 결국은 모여서 이것들이 컬렉션들이 결국은 작동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클레이 셔키가 얘기했던 이 2009년의 시대도 벌써 13년이 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익스페리먼트들이 새로운 익스페리먼트들이 이미 저는 컬렉티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컬렉티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형태가 서브스택으로도 출연하고 있는 것이고 또는 그보다 조금 일찍은 미디움이라는 형태로도 출연하고 있는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또는 뉴욕타임즈의 형태로도 출연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뉴욕타임즈는 영어권이고 그런 기술력이고 거대한 뭐 그 정도 시장 이상을 작동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봐야 될 것은 그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들이 썼던 테크놀로지를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예를 들면 뭐 웹3가 유행하면 웹3 테크놀로지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테크놀로지를 즉 최근에 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웹3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팀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건 뭐냐면 스몰 기업들이 모든 개발자 투여에서 그 기능들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애저 서비스로 골라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클라우드 사업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기술의 진화와 변화와의 발전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야 여기에서 새로운 상상들을 할 수 있고 디자이닝이 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의 오늘 뭐 방법론으로서 네이버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략 가능하다. 이건 뭐 김은경 의원 같은 사람이나 저는 상상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될 것은 기본 전제 조건. 여기 모든 비즈니스 옵션들을 가동시킬 수 있는 기술력들. 그것이 그리고 월드 클래스여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끊임없이 피드를 디자이닝하고 그리고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스몰 피스들을 계속 관계를 디자이닝할 수 있다. 있을 때만 비로소 조금 변화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한국 사회도 저는 이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들과 인식들이 깨우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기업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저는 어느 순간 가능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또 10년 뒤에도 다시 이런 핵 네이버 뉴스 같은 발표를 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는 눈높이랄까요? 초점이 생산과 유통 영역에서 보면 생산자 관점에서의 고민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 뭐 입법 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규제 뭐 이런 이슈도 보면 유통 영역 사업자들도 상당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게 직접적인 뭐 어떤 입법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그 포털 뉴스가 어떻게 바뀌고 꼭 그렇게 안 가더라도 사실 뉴스의 어떤 지형도에서 볼 때 유통 환경은 어떤 형태든 간에 저는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게 큰 어떤 흔들림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산 영역에서 지금 이제까지 고민하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감지가 되다 보니까 다들 이런 관심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따가 질의응답이나 뭐 토의 시간이 또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순서 블루다 플러스에 대해서 우리 미디어스페의 이성규 대표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 어느 방향을 좀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온라인에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좀 더 불편해서 그냥 앞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이 블루닷 플러스를 처음에 이렇게 고민하게 된 건 사실 저희 블루닷이라는 건 지식 창작자들의 수익 다각화 플랫폼인데 이거를 플러스라는 형태로 해서 언론사들 혹은 이제 뭐 B2B 쪽 베이스로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건 실제로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언론사들이 굉장히 격변하고 있는 이 상황 내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상황을 좀 잘 대응하면서 생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바꿀 수 있을 건가. 그건 지식 창작자의 고민이나 언론사의 고민이나 전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뭐 여기다 높이로는 수익 다각화에 최적화된 헤드리스 CMS라고 써놨는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수익 모델을 아주 중심축이 광고를 싹 쏠릴 때가 있고 뭐 지금처럼 영미 중심으로는 구독으로 확 쏠릴 때가 있고 또 때가 되면 또 이거는 어떤 다른 흐름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확 쏠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의 큰 격변과 변화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CMS를 들여다보면서 혹시 이거 돼? 우리 이거 벌 수 있어? 라고 하다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대? 그럼 우리 또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 또 다른 플랫폼부터 사가지고 외주 주고 거기다가 비용을 들이고 했더니 기존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또 안 되네? 이건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또 비용을 들이고 하는 이런 참 슬픈 역사들이 많이 반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꼴을 만들지 않으면 언론사들은 끊임없이 그런 외부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성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의 증대
이거를 그냥 안으로 안고 살거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그냥 오프라인에 뭐 다른 형태로 사람들을 써가지고 하는 방식, 이런 식의 대응들이 좀 강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제 들어가서 뭐 앞서서 저희가 좀 블루닷을 개발하면서 되게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은 요 4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창작자한테도 마찬가지고 언론사들한테도 이 컨셉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 외에 다양한 수익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이미 광고 테크놀로지가 워낙에 이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공간만 열리면 광고는 어디든지 사실은 붙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지도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 디지털 쪽에 있었던 CMS든지 간에 광고 외에 다른 것들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거나 새로운 비용들을 필요로 하거나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언론사들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뭐 비슷하게 뭐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창작자들한테는 월 100만 원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언론사 따지면 월 1,000만 원 혹은 월 2,000만 원이 되겠죠. 그 함의는 어떤 BM을 어떤 수익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많은 이제 뭐 창작자들은 사실 저 100만 원에 달성하기 위해서 몇 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유튜브에서 첫 수익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새로운 CMS 안에서 새롭게 빨리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세 번째는 뭐 앞서 이제 강 박사님 계속 말씀하셨던 그 플랫폼과 경기 변동의 이 변덕스러움에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법들을 저희가 좀 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지금처럼 이제 개발자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우리 블루닷이 이 밸류를 좀 드리고자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 저희가 블루닷 플러스를 내기 전에 지식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블루닷을 테스트를 했고 실제로 그 수익 다각화의 어떤 결과들을 뽑아내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강조하는 게 제로백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이 제로백은 0원에서 100만 원, 월 100만 원 수익을 만들어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거였고 저희가 상위 30%의 이 기간은 5.2개월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서 첫 수익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평균 6개월이 걸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전문성과 어떤 뭐 영향을 가지신 분들을 포함하면 사실 이분들은 현재 5.2개월 만에 100의 선들은 다 훨씬 더 빨리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천천히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속도를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당겨주겠다라는 것이 사실 저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 이제 350만 원까지 버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이 팀에 좀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한 1년, 딱 1년 정도 됐는데 아마 2년 정도가 되면 저 배를 조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 속도라는 것들이 네트워크 효과가 같이 이 붙기 시작하면 훈련되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점들을 아마 좀 감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조금 피곤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이 블루닷 플러스 혹은 블루닷 둘은 사실 똑같은 기반이고요. 블루닷 플러스는 대신 저희와 수익 쉐어를 하지 않는 엔터프라이즈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랑은 수익 쉐어를 하지 않되 저희한테 정액제 비용을 내시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약간 기술적인 얘기들을 좀 뒤에 좀 끌어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헤드리스 CMS라는 부분입니다. 이 개념들이 들어보셨기는 하겠지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특정사를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한국에서 많이 쓰는 CMS 뭐 N 모사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오픈소스를 쓴다면 이제 워드프레스를 쓰게 되는데 그쪽이 이제 통상적으로는 트래디셔널 CMS라고 뭐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헤드리스 CMS와 기존의 CMS는 이 데이터가 쌓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면이라고 하는 껍데기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뭐 우리 테마라고 부르죠. 뭐 예를 들면 언론사 웹사이트에 있다면 껍데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기사들이 계속 저장돼서 돌아가는데 이 둘이 어떻게 교신하느냐의 방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언론사 웹사이트가 있으면 웹사이트에 맞게 뒤에 기사가 자꾸 이렇게 붙어 들어가죠. 뭐 제목이 있고 부제가 있고 바이라인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바이라인은 뒤에 기자는 데이터화 할 건지 말 건지 기자라는 내용은 기자 내용은 그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는 말자는 뭐 데이터화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오로지 모든 뒤에 있는 기사 데이터는 이 화면 하나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헤드리스 CMS는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커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거나 컨텐츠를 쓰면 그 기본적인 스펙에 맞게끔 이 데이터는 다 쌓이고 이 껍데기는 얘가 준 스펙대로 서로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거를 API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껍데기는 본체에 쌓여 있는 API를 호출해가지고 표현하고 뭐 예쁘게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그래서 이 본체에 하나가 있으면 얘를 A라는 웹사이트에 줄 수도 있고 B라는 웹사이트를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A라는 뭐 모바일 기기에 줄 수도 있고 뭐 C라는 뭐 AI 기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컨텐츠들이 API 형태로 뭐 수백 군데, 수십 군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그게 CSS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본체를 가지기만 하면 이 헤드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본체만 있으면 사실은 어느 디바이스든 동시 대응이 가능해진다. 근데 어느 하나의 어떤 그 뭐 스킨 혹은 언론사 웹사이트의 표면 이것들을 위해서 구조화돼 버리면 이것들이 예를 들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다시 이쪽에 맞게끔 튜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개발 공수가 들어가거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헤드리스는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감이 잘 안 옵니다. 하지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외부의 확장성을 생각할 때 이 헤드리스는 CMS의 다음 스텝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블루닷은 그 헤드리스 CMS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는 처음에 어떤 서버 구조를 짤 때부터도 각각의 창작자들의 독립성과 유연성들을 사실은 좀 감안하면서 짰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걸 항상 이제 쿠버네티스 구조라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를 보통 이제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웹사이트가 있으면 보통 만약에 물리적인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에 A 사이트, B 사이트, D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이래 되면 만약 이 서버에 한 놈이 에러가 나버리면 나머지 사이트들이 같이 뻑이 나면서 사실은 다운이 돼버립니다. 이 컨테이너 구조로 가기 시작하면 얘만 에러가 나면 얘만 사실은 죽고 나머지는 알아서 굴러가게 되는 구조인 거고요. 이렇게 보통 이제 벌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 벌추얼 머신의 컨테이너 개념이 들어오는 거고 그 컨테이너들이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이 안에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실은 돌아가게 되는 구조이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은 이 쿠버네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네 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셀프 힐링입니다. 하나가 보통 이제 에러가 400번대에서 500번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버 내부 문제로 뭔가 잠시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복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무슨 개발자가 또 들어와가지고 이 404에러 떴어요 했으면 뭐 이거 다 다시 복구하느라 또 서버 껐다가 켜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별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나 이런 건 클라우드 쓰는 순간부터는 이 들어오는 것들인데 로드 밸런싱까지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롤백 해가지고 다시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이제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제 개발하는 쪽이거나 아니면 왜 그러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쿠버네티스 구조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추가적인 어떤 혜택들도 사실 굉장히 좀 좋다. 그래서 이 블루닷 플러스는 쿠버네티스라는 서버 구조, 그러니까 이 아키텍처 위에서 실제로 헤드리스라는 CMS 형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것들보다도 사실은 유연하고 독립적이고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차피 제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당장 글을 써야 되는 에디터 쪽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고스트 에디터라는 오픈소스를 쓰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걸 계속 디벨롭 시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크롬이 있고 네이버 웨일이 있는데 둘 다 코어는 크로미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동일한 오픈소스를 쓰면서 크롬으로 하나의 이 애플리케이션이 나가고 하나는 네이버의 웨일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나가는데 저희도 코어는 고스트라는 오픈소스를 시작을 해서 저희는 이제 블루닷이라는 버전으로 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대신 구조 자체의 틀은 동일합니다. 처음 들어가면 에디트에 없습니다. 대신 이제 왼쪽에 플러스 하나가 뜨는데 저희는 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지를 올리는 기능, 그다음에 마크다운을 써서 하는 기능, 이메일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하는 기능, 그다음에 갤러리 기능, 뭐 북마크 기능. 사실은 저희가 계속 이 에디터 부분 쪽에서 가장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 이 카드들의 어떤 수를 늘려서 에디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 글 쓰고 나서 뭐 부가적인 기능들은 왼쪽에 카드를 이용해서 글을 쓰게 되는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가능하고 이 부분들은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추가해가는 기능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데이터도 아까 이제 헤드리스 구조는 특정 A라는 컨텐츠의 모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값들을 이쪽 안에 다 밀어넣고 이거를 컨텐츠 API를 만들고 외부에 가져가고 싶을 때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뭐 내가 또 다른 포탈 하나 만드는데 내 거를 좀 콘텐츠를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사를 입력한 컨텐츠를 입력한 여기에 수많은 메타데이터들이 함께 쌓여가는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들이 결국은 밖으로 나갈 때 예를 들면 API에서 요것만 가져갈게 아니면 저것만 가져갈게 이 말 그대로 이제 뼈대만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좀 데이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다각화를 위한 CMS입니다. 헤드리스 CMS입니다. 그래서 유료 구독이 가능해지고 커머스가 함께 가능한 모델이고 둘은 다시 번들링이 되는 구조를 짰었던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월, 뭐 지금 미터드 페이월이 이 안에서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 미터드 페이월은 뒤에서도 나오다시피 한 달에 유니크한 유저한테 몇 개까지 무료로 줄 거냐를 설정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약간의 마케팅 요소인데 첫 몇 문단을 무료로 보여줄 건가를 설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굉장히 긴 컨텐츠를 자주 작성하시는 분들은 첫 뭐 한 4문단, 뭐 누구는 첫 2문단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유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힘으로 사실은 이런 설정 값들을 함께 좀 두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페이월 창이 올라왔을 때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사람들이 더 혹해서 혹은 매력을 느껴서 실제 이제 구매를 하거나 구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만약에 이런 메시지들을 수정을 하면서 그 효과들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도록 해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숍 기능을 추가를 해서 현재는 온라인 강좌, 웨비나, 이북,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한 4가지 유형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품마다 가격들을 유료 구독 할인가를 넣도록 해서 만약 유료 구독자가 있으면 이분은 이 상품을 예를 들면 할인된 가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이제 판매가라고 하는 건 무료 회원에 대해서 혹시나 일부 할인가를 좀 주고 싶다면 이게 로그인 시키는 힘으로 사실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는 말 그대로 무료 여기 이 회원가입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매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라면 판매가, 유료 구독 할인가 이런 식으로 가격 체계를 단층화해서 번들링의 효과들을 좀 번들링의 마케팅 효과를 좀 높인 그런 장치로 저희가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뉴스레터를 워낙 요즘 많이 쓰시니까 그 뉴스레터 기능이 이 안에 사실은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뉴스레터 전문 플랫폼들처럼 아주 예쁘고 다채롭게 꾸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들은 함께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모든 글은 내가 발행한 모든 글은 전부 다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발송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료 회원들한테 혹은 유료 회원들한테 따로따로 보낼 수 있고, 네. 그리고 둘 다 보낼 수도 있고, 해서 이 글은 유료 회원만 보도록 해서 유료 회원한테만 발송을 하게끔. 근데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웹사이트에 전부 다 게시가 되는 방식인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하다 보니까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지 않고 그냥 메일로만 보내고 싶다라는 저희 이 니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해서 캠페인이라는 메뉴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쓰게 되면 굳이 그냥 이 웹사이트에 공유하지 않고 전부 메일로만 나가도록 해놓은 거고요. 그 또한 옵션은 무료 회원, 유료 회원 이 옵션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료 회원, 유료 회원에 또 다른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만약에 앞으로 내가 뉴스레터를 5개, 10개를 만들고 싶은데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한테 따로따로 다 보내는 거라면 이후에 그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저희가 사실은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메일로 나갈 때 어떤 폰트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네 가지 이렇게 이 영문으로 쓰시는 분, 그다음에 한글로 쓰실 때 고딕과 명조, 고딕과 명조 이런 식의 어떤 조합들이 가능하도록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렇게 댓글 관리라고 이렇게 댓글이라는 표현을 참 쓰기 싫은데 그냥 커뮤니티라고 좀 쓰거나 혹은 뭐 대화라고 좀 쓰기는 하는데요. 이건 이제 전체적인 UI나 액션은 뉴욕타임스를 조금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웹 기준으로 따지면 밑에 이제 그 댓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이런 액션들을 저희가 조금 따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댓글은 모두 누구를 쓰게, 누구가 읽기와 쓰기의 권한을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읽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회원이 아니더라도 다 읽기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쓰는 것만큼은 유료 회원들한테만 쓰겠다 그러면 이 조합을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무료 회원한테도 쓰기 권한을 주자라고 하면 무료 회원은 이제 로그인 사용자를 바꿔요. 그래서 그 조합을 바꿀 수 있도록 해서 댓글이 굉장히 좀 문제 있는 얘기들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유료 구독자 혹은 로그인 구독자와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좀 키워나가는 것을 사실은 목표로 좀 하고 1차 설계를 좀 한 상태고요. 이 또한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현재 상태는 이렇게 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이트 그리고 각각 개별의 콘텐츠들은 검색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네이버 검색보다는 아무래도 구글 검색이 조금 더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이 SEO를 위한 메타데이터들을 실제 이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각각은 이미 이제 한번 작성을 하면 메타데이터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붙긴 하는데 조금 더 만약에 만지고 싶다, 조금 더 그래서 좀 이 걸리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수정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공간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꼭 주문하는 건 뭐 구글 서치 콘솔이나 아니면 네이버 뭐 이 스마트 서치나 이런 데 꼭 등록을 좀 할 것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그 앞에 이 SEO에 최적화된 기능들이 사실은 좀 퍼포먼스를 좀 발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쪽이 요구하는 기본 메타데이터의 값이나 이런 것들, 컨텐츠 인덱싱할 때 필요한 메타데이터들을 함께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에 조금 더 빨리 최적화되는 그런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저희 쪽 업데이트할 계획이 사실은 되게 많기는 한데 그중에 일부만 좀 가져왔고요. 첫 번째는 아마 6월쯤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창작자들이 선호하는 테마, 이렇게 껍데기와 그리고 언론사들이나 기업들이 좀 선호하는 이 테마는 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뉴스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주로 이제 약간 잡지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건 영국의 토르토아라는 매체하고 그다음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테마를 좀 많이 참고를 하면서 이것들을 좀 선호한다라는 느낌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걸 한번 제시했을 때 만족스럽다는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 이게 특징은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있고 여기에 스토어 이벤트들이 카테고리로 다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하나의 유기적인 결합 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테마 내에 여러 수익 모델들이 함께 구현돼서 하나의 사용자 DB로 관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D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앞에 테마라고 하는 이 스키잉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만족스러운 만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현재 디자인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저희 이 강 박사님이 한번 워낙 긴 글을 쓰시다 보니까 이 앞에 그 자동 요약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몇 번 좀 하셨고, 강 박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앞에다가 좀 요약문을 좀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보통 이제 세 줄 요약 워낙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줄 요약을 이 안에 좀 담아보려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뭐 언론제는 이제 KPF 버트라고 하는 게 이제 언어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고, 그리고 그 퍼포먼스가 검증이 돼서 실제로 이제 자동 요약이 꽤나 잘 나온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또 공개한 게 있어서 이것들을 저희가 자동 요약 카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사실은 노력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하반기로 좀 가야 우선순위가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글 쓰는 사람들의 부가적인 어떤 노동들, 시간들, 소요된 시간들을 좀 압축하거나 당겨주거나 줄여주거나 하는 역할들을 계속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는 이제 물론 저희 지식 파트너, 이렇게 창작자 파트너들한테만 뭐 일단은 올라오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도달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리딩, 아까 이제 सब스테이션 리더 같은 것들을 이후에 좀 만들어서 실제 이제 꼭 블루닷 플러스는 블루닷 플러스는 아니지만 일단 블루닷의 새로운 어떤 이 공간, 그래서 노출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수용자들이 그거를 또 구독해서 읽을 수 있는 콘텐츠의 집결지들을 에그레이팅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끝으로 이제 아무래도 설명회도 저도 이제 상품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격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예, 일단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뉴욕타임스의 CMS입니다. 스쿱이라고 하는 거고, 제 이름은 오크라고 하는 CMS인데, 이게 이제 에디터 창이죠. 네. 뭐가 되게 많죠? 네. 사실은 저희는 이 CMS에 적어도 뭐 이 헤드리스라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저는 한국의 모든 창작자들 그리고 한국의 언론사들도 뉴욕타임스급의 CMS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넣으려고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와 함께하면 이 방향에 함께 동참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여기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이 여기 위에 있는 히스토리라는 기능인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히스토리 기능이라는 게 협업을 통해서 버전이 여러 개로 쪼개지고 이 버전은 저쪽 뭐 이 신문으로 보내고 이거는 뭐 이 웹으로 보내고 저 버전은 저쪽으로 보내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지만 기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뭐 별로 이렇게 좀 실감하지 못하는 기능들인데 사실 이런 것 하나하나들의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끌어안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블루닷 플러스, 뭐 블루닷은 뉴욕타임스급의 CMS와 스티비급의 이 뉴스레터 기능들, 그리고 클래스 101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강좌, 온라인 강좌, 그리고 판매, 이커머스 판매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저희 코어 업데이트를 계속 무료로 계속하면서 동기화시키는 것까지 이 네 가지를 계속 디벨롭 시켜나가면서 저희 플러스 파트너들한테 제공해 드릴 것이다. 근데 그 가격은 실제로 저희는 월 5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처음에 10팀만 먼저 모셔서 실제로 이 함께 한번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한 6개월 동안만큼은 월 35만 원으로 저희가 한번 제공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 모든 혜택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후에는 뭐 Q&A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더 깊이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정했던 두 개의 발표 다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Q&A랑 뭐 이렇게 자유토론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쪽에 나와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성빈님 이리 오세요. 복서 이제 배터리가 거의 끝이 나가요. 자, 뭐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들으신 내용에서 그냥 궁금한 것도 좋고요. 혹은 뭐 의견이 있으신 거 자유롭게 얘기 나누면 되니까. 그리고 아젠다도 두 가지 뭐 이슈 특별히 구애는 안 받도 되는데 일단 뭐 먼저 그래도 첫 번째 강정수 박사님 얘기하셨던 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고 있으면 직접 얘기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에서는 채팅으로 쓰셔도 좋고 혹은 바로 또 마이크를 켜서 얘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면서 볼 수 있을까? 질문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이성재 대표님. 네네. 네. 두 번째에서 월 100만 원까지 네. 유주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고 네. 장점을 되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크리에이터 각 개인의 콘텐츠의 퀄리티나 생산 능력에 따라서 그게 단축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네. 그거를 이제 플랫폼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그 측면이 뭐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사실 여러 요인이 사실 그 기간을 당기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유료 구독이 있으면 이 유료 구독과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상품을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그러면 보고서를 되게 잘 써. 근데 이 보고서를 조금 가격을 좀 높게 받고 싶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강의를 잘해. 아니면 나는 컨설팅을 좀 할 수 있어. 그래서 유료 구독을 그대로 물고 들어오면서 이 유료 구독과 다른 상품들을 엮어버리게 되면 실제로 이제 유료 구독을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이걸 또 구매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훨씬 싸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상품들하고 함께 묶이기 시작하면서 그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영향력도 분명히 들어가고 뭐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유료 구독자가 늘어난 오로지 이제 유료 구독자로만 한정하게 되면 여기에 관여하는 그 요인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 생산 빈도도 있고 개인의 어떤 소셜에 대한 영향력들도 있고 그리고 그 컨텐츠의 깊이와 그것의 어떤 소구력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범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시기에 어떤 이슈를 함께 딸려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점프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커머스하고의 연동이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시간이 좀 단축되고 예를 들면 이슈가 터졌을 때 갑자기 이런 A급 보고서들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약간 모델링을 해주신다는 거 아니면 그 특정한 사람과 매칭까지 해주시는 거? 그 상품을 좀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런 팀이 확실히 빨리 봅니다. 네네. 네. 보통 뉴스 생산도 중요하지만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뭐 뉴스 사이트 같은 경우 톱 뉴스가 있고 헤드라인을 크게 가져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많이 본 기사라든가 뭐 추천 콘텐츠 이렇게 해줘야지 그 독자들한테도 더 중요한데 그런 기능은 여기 없이 그냥 나열성이더라고요. 사실 톱을 올리는 기능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사실 그걸 저희가 조금 더 방점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모바일로 가면 그게 사실 일단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게 하나 있고 밑에 무슨 톱이 있고 톱 밑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텐츠 소비하는 방식이 피드 방식으로 완전히 많이 넘어와서 실제로 탑이 있다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감이 별로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메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메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밸류가 각 기사 간의 어떤 컨텐츠 간의 밸류가 해체된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모든 유료 구독자들한테는 이미 이 메일로 들어가서 뉴스레터가 돼버리는 건데 그 안에서의 밸류를 오히려 이제 사실은 요즘은 뭐 이렇게 뉴스레터를 쓰거나 뭐 쓸 때 제일 위에다가 좀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직접 그렇게 구성을 하는 방식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이 컨텐츠 사이트의 웹피에서의 어떤 밸류 조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아니라 이제 뭐 여태까지는 그게 좀 니즈가 강하지 않아서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 나왔던 6월달 나오는 테마에는 이제 그 부분 테마는 상단에 이제 탑 뉴스를 조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 헤드리스 개념이 헤드리스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제 머리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몸체가 있으면 이게 본체인 거예요. 몸이 본체인데 머리가 없는데 이 머리가 없다기보다는 여러 개가 가능한 거예요. 메두사처럼 이렇게 메두사는 하여튼 이 머리가 예를 들면 이 몸체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고 사용자 데이터나 DB들이 여기 다 있는데 예를 들면 내 머리를 10개 만들고 싶으면 10개를 만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 HMS는 테마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테마 딱 붙어 있는 테마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CMS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지금 글로벌로 볼 때는 헤드리스 샵 시스템도 대단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부분에도 다 헤드리스로 재편되고 있고 CMS도 헤드리스로 재편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 DB에는 속보를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보를 어디서 갖고 오고 싶은데 우리 거에 플러그인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속보를 좀 해주는 API를 연합뉴스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우리 테마에 붙여버리면
이거는 속보가 해결되게 되는 거죠. 즉 우리 DB를 건들지 않고 우리 CMS를 건들지 않고 외부에서 가져왔던 API를 땡겨온 것들을 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테마 정도는 흔히 말해서 앞단 개발자가 좀 더 그 언론사나 그 미디어에게 최적화되게 꾸며줄 수 있으니 기본 CMS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고, 여기에 API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쏴주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헤드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한쪽 라인에는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아마존 상품을 갖다 계속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는 이 앞단의 자유 공간들이 우리 CMS는 예를 들면 이커머스에서 물건 보여주는 게 없단 말이죠. 여기다가 셔피파이를 해서 뭘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아마존에서 뭘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앞단을 조금 더 이용자들이 보면 이 인터페이스를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 CMS를 무겁게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의 가장 단점이 무거운 거잖아요. 무겁게 하지 않게 가게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헤드리스 CMS라는 개념들이 요즘 글로벌로 유행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한국의 대부분 언론사들의 웹사이트나 구조가 이런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었으면 네이버가 우리랑 뭐 계약을 해서 가져갈게라고 했을 때 그래 우리 콘텐츠 IP는 이래, 그러니까 이 API는 이래, 그래서 니네가 필요한 거 알아서 당겨가, 그래서 돈 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가 자기네들 네이버 뉴스에서 필요한 기사 스펙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니네 보내줄 때는 예를 들면 니네 지금 제목이 예를 들면 필드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뭐 예를 들면 기자 이름은 필드로 돼 있어 안 있어. 그다음에 기자에 만약 여러 명이 바이라인에 여러 명이 있으면 여러 명은 어떤 식으로 그 구조가 돼 있어? 뭐 이런 것들을 값을 그냥 맞춰가지고 던져주면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그 파일을 생성해서 저쪽으로 던져주는 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콘텐츠가 구조화되는 것들이 매번 새로운 데 나올 때마다 그럼 다음 뉴스 보낼 때는 다음 뉴스 스펙에 맞춰주고, 그 네이버는 네이버 뉴스 맞춰주고, 네이트는 네이트 맞춰주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콘텐츠가 헤드리스 구조에서 스펙이 이렇게 데이터화 돼 있으면 API를 열어두고 우리 API니까 니네가 get 할 거는 get해, 푸시할 건 푸시해.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면 돼 라고 하면 추가 개발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다 만들었으면 실제 그런 번거로움이 없을 텐데, 우리 시작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태가 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잠깐 온라인에서 질문하신 하나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송수빈님이신 것 같은데요. 블루다 수비 승리롭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트 이용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보안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슈나 기능 추가 등으로 포스트가 업데이트되면 블루닷에 실제 적용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저희는 고스트 3점 버전 때에서 사실 이미 포킹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스트하고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고스트 쪽 버전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지는 현재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보안을 업데이트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상 이미 3점대에서 서로 결별했다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또 네네. 답변 감사하다고 답을 주셨네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시죠. 네. 그 유료 구독을 시킬 때 네. 좀 큐레이션도 이게 큐레이션이 이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뉴스 큐레이션 외부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주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걸 가져오냐에 따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제일 좋은 건 이 사이트를 자주 방문한 사람들을 늘리는 것,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이는 것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걸 가져와서 오늘 새로운 거 있네, 내일도 새로운 거 있네, 그렇게 보다 보면 그 중에 굉장히 이 유효 전환이 높은 컨텐츠들을 발견하고 그걸로 뭐 몇 번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유료 전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큐레이션 한다고 해서 가져오는 콘텐츠가 너무너무 좋거나 아니면 큐레이션 하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거나 시간을 덜어주는 형태라면 그 또한 밸류로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 뉴스 생산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한 명에서 두 명일 텐데 보면 얼굴 놓던데 그럼 너무 한 명만 계속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안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더 도움이 되나요? 얼굴 사진 지금 오디오 픽업 때문에 질문을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주셔야 이 온라인에서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자 이 그 이름이 얼굴 이제 그 썸네일 같은 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것들이 다 그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니까 너무 생산자가 적어 보이지 않느냐? 제가 답변할까요? 네. 네, 솔직히 제 경우를 따지면 별 문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창작자 쪽만 먼저 한번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명을 밝히고 안 밝히고의 차이가 실제로 유료 구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어바웃 페이지에 내가 어떤 프로필로 어느 정도의 커리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힌 사람, 밝힌 매체와 아닌 매체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게 이 썸네일 한 명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실제 그 사람이 내가 돈 낼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핵심인 거지. 썸네일에 내 얼굴이 자주 등장하고 그러면 저 사람 더 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과거에 이제 뉴스 쪽을 좀 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 기자들의 프로필이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규모도 좀 있어 보이고, 규모가 있으니까 믿을 만한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좋은 시그널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좀 더 밸류를 더 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포털사의 절구밖에 없습니다. 네. 잠깐 네. 언급도 되는 것 같은데, 유료 무료 회원 가입과 네. 관리자단에서 어떻게 네. 정리가 되는지 네. 그거 하나. 네. 그리고 중소규모 매체든 아니면 1인 창작자든 간에 이 솔루션을 적용하려고 하면 네. 과거에 쌓아뒀던 DB 같은 거는 네. 마이그레이션을 네. 옷을 어떻게 지금 연결해야 할지. 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신 네. 건데요. 하나는 이제 유료 무료 구독자 그걸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 어드민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고, 하나는 지금 뭐였죠? 그 DB 과거 아카이빙 되는 기존 다른 DB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네. 일단은 그 사용자 DB상에서 유료 등급과 무료 등급이 현재 나눠져서 따로 서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만약에 그룹을 추가로 만들게 되면 이후에 그 그룹에 그 필드 값이 붙게 되는. 그래서 현재 이 두 단계가 DB상에서 등급이 두 단계로 구분되고 메일 발송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혜택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그 두 개 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숍이나 그다음에 기사나 아니면 메일 뉴스레터나 이렇게 좀 돼가는 방식이고요. 마이그레이션은 제가 해보니까요, 다른 뉴스레터에서 넘겨받는 건 그냥 이 XML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는데, 좀 많은 곳은 아무래도 저희가 비용을 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포맷을 좀 맞추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유료 회원, 무료 회원의 활동성이랄지 이런 데이터도 관리가 돼요. 이 각각의 로그는 저희가 사실 안에 다 보관하고 있고요. 다만 그 데이터 중에 어느 걸 보여줄 거냐, 이것들은 아직 정리는 안 했습니다. 네. 현재 유료 무료 구독자 그 구분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많은 구독자들 데이터 중에 오픈율 같은 걸로 서팅을 해서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개봉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이제 이사를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다 가능은 한데 이제 시간을 얼마나 들이냐, 이제 웬만한 건 가급적 자동화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공수는 드려야 돼요. 웬만한 다른 일단 뉴스레터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올 때 이사 툴을 따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그 빈도가 좀 높아지면 이사 툴 정도는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웹사이트 운영하시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쪽 웹사이트에서 기사 DB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이 값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비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포맷을 이렇게 좀 매칭을 할지. 네, 그래서 사실 공수가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하실 때 월 사용료만 네. 그런 옵션들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목표를 얘기를. 네. 그 캠페인 중에서 네. 웹사이트에는 발행 안 하고 뉴스레터만 가는 게 있다고 네, 네. 그 기능은 어떤 때 쓰는 거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창작자들마다 워낙 저희가 이 디벨롭 시킬 때 창작자들의 니즈들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그중에 좀 이 니즈가 컸던 것들을 주로 이제 개발에 많이 담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말 그대로 본인들의 독자들하고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것도 굳이 이거 예를 들면 공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굳이 웹사이트에 올릴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지용으로 좀 써서 보낸다거나 아니면 프로모션용. 그러니까 밖에는 이미 이 컨텐츠가 발행이 돼 있는데 이거를 유료 구독자한테 다 보냈어요. 근데 무료 구독자한테는 이 전문을 보이고 싶지는 않은 거죠. 전문 그대로 보내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건 내가 유료 구독자만 보게끔 해서 쓴 건데 무료 구독자들한테는 전문을 이메일로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근데 이 무료 구독자들을 유료 구독자로 전환을 시키려면 이제 앞에 한 두 문단을 좀 써서 전문 읽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해서 링크를 건 다음에 보낼 때 그러면 이걸 또 웹사이트에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발행됐던 글이니까 이런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용으로 사실 이걸 좀 많이 쓰곤 합니다. 그 저희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CMS 쓰실 때 불편하게 느끼는 점들이 어떤 게 제일 좀 애로사항이랄까요? 불편한 게 있다면 뭘까에 대한. 저희는 좀 다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온라인 매체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CMS를 쓰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종이책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전자책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한 곳에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운영하는 통합 DB라는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CRM이 있어야지 이거 연결해서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쪽 얘기하고는 좀 많이 다른 어차피 알고서 오긴 했는데 기존의 웹사이트만 가지고서 저희는 이제 엔디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지가 궁금해서. 네. 지금 많은 언론사들은 아무래도 그 기존에 오프라인 기반의 매체 운영하는 게 있고 또 디지털을 또 강화해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CMS를 양쪽을 다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크다 이 부분을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당면한 문제는 구독자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종이책 구독자용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네. 그게 웹사이트라는 거랑 연동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만 되고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이제 비용의 문제로 포함이 되고 이것까지는 여기서 담당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결국 CMS 관련한 고민은 크게 봐서 오프라인 매체 기반과 온라인 기반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가져갈까가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입장에서 첫 번째가 하나가 있는 거고 디지털 영역 내의 CMS로서도 이제 조금 더 완결성 있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이제 또 들어가는 고민이네요. 사실 그 고민이 뭐 저희 또한 이제 같이 물려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숍이라는 걸 통합적으로 운영했던 게 예를 들면 뭐 잡지를 이 공간을 통해서 판다. 숍을 통해서 오프라인 잡지를 판다. 뭐 잡지와 뭐 그다음에 유료 구독 뭐 등등을 더 가게 판다 하면 실제 구매되는 순간부터 결제 데이터들이 사용자 DB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실 다 통합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레거시들을 이 안으로 어떻게 끌어올 거냐. 물론 이제 사용자 DB에다가 레거시 DB들을 업로드할 수는 있거든요. 몇 배 필드 값들은 다 비어 있는 상태로 오겠죠. 그랬을 때 이용자 DB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제와 관련된 결제의 구매 데이터나 행위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 레거시에 있던 데이터는 사실 못 들어오게 될 구조였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죠. 그래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읽었다, 뉴스레터를 봤다, 그다음에 숍에서 어떤 걸 샀다, 그다음에 어떤 걸 앞으로 이제 계속 강좌를 봤다. 이런 것들은 사용자 중심으로 다 연결돼서 사용자의 행위들을 데이터를 이렇게 중심으로 다 축적이 되게 되는데
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다른 쪽 뭐 이북을 직접 판매하시면 몰라도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판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파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쪽에서 상대 DB에 대한 값들을 서로 연결시키지 않아서 미디어 보도자나 이거 때 네. 서울시 그 인터넷 뉴스 등록을 안 하셨는데 그 대선이 공부대로 저는 인터넷 신문이 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근데 그 수준에서 이렇게 반응이 괜찮아요. 이 전혀 무관합니다. 네. 그냥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에 대해서 뭐 몇 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언론재단이나 이런데 이제 지원을 받거나 할 때 최소 등록 요건으로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신문 이 신문버스 인터넷 신문으로 뭐 등록된 거를 봤는데 제가 언론 지원 이렇게 재단에서 지원을 안 받습니다. 네. 그런 혜택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이제 뭐 제가 언론 중재위에 걸려가지고 무슨 중재위 쪽의 어떤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제 인터넷 언론사로서의 등록 이슈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건데 아마 포털 뉴스 입점을 하려면 이제 필요 여건은 되겠지만 사실 그냥 그 자체 발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죠. 네. 앞으로 그 CMS 상에서 유료 회원들을 특정해서 리워드를 뭐 준다든가 안내 뭐 정도는 푸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특정한 리워드 형식의 프로세스를 추가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저는 그 뭐랄까요 이 리워드는 고품질의 또 다른 지식 상품과 기회들을 그분들이 더 비교해서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들이 찾는 복잡층의 성향도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구독하고 있는 유료 매체 중에 하나는 이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은 유료 구독자한테만 줘서 뭐 예를 들면 댓글창에 이런 데다가 지금 질문하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들만 쓸 수 있고 대신 답변하는 거는 자기가 포스트를 써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혜택의 범위들을 차별화시켜서 유료 구독자한테 주는 것들을 좀 다르게 운영하는 게 저는 그분들이 안 나가게끔 하는 텐션을 높여서 이탈을 낮추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헤드리스라는 부분에서 제가 아직도 감이 잘 안 오는데 저희가 엠비를 쓰면서 만약에 이 기사를 네이버에 전송을 한다, 다음에 전송을 한다면 네이버와 다음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엠비스프트한테 요청하면은 작업을 해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가는 것과 그 헤드리스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우리는 그게 엔드소프트는 워낙 그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전송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다른 언론사들이 많이 쓰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를 예를 들면 요즘 시사인이든 다른 사이트에 이제 만약에 새로 오픈한다 그러면 그거 붙여드릴까요 말까요 하면 그냥 붙여 놓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 이게 그냥 이게 없던 상태였다면 그거 하나 개발하는데 분명히 얼마 비용 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네이버나 다음이 우리가 뉴스 긁고 갈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값을 주시면 됩니다. 기사 하나당. 대신 여기에 만약에 기사에 링크가 다 붙어 있으면 다 날립니다. 이미지는 여기까지 다 날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개발할 게 없는 게 그러면 우리 컨텐츠 API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제목은 이렇게 돼 있고요. 부제는 이렇게 값이 갈 거고요. 기사 이름, 그 다음에 날짜 뭐 이렇게 갈 거고 본문이 있을 거고 본문에 사진이 삽입되면 사진의 값을 다 드릴게요.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API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네이버 그러면 저희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협상이 좀 불편해지는 거죠. 네이버 보고 가져가라면 우리가 돈 내는데 왜 가져가야 돼요? 그냥 보내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할 테고 저희가 이게 API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그냥 그쪽에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라고 그럼 사실 협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다운이 네네. XML 데이터로 보내긴 하는데 네. 형태가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자 이름 넣는 그 네. 코드가 다르고 네네. 메타 데이터도 다르고 양쪽이 같은 기사지만 다르게 나가게 돼 있는 건데 네. 그게 자동으로 간다는 XML 얘기가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표준으로 만약에 이 API A 포탈이 그 표준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걸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대신 만약에 그쪽이 뭐 A 값에 대한 태그 값을 그러니까 메타 태그 값을 이걸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그래요? 뭐 그렇게 한번 바꿔드리죠. 뭐라고 해도 사실은 되는 문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XML에서 사실 그거를 이렇게 아마 뭐 특별하게 바꾸진 거는 참 저는 잘 못 봤는데요. 둘의 차이가 정확하게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져가는데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하게 돼 있는 구조인 것 맞습니다. 해드릴 수 있다. 그것 위에 또 헤드리스가 더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다양한데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칠판만 쓰면 좀 그려드리겠는데요. 아니 이거는 그 네네. 네. 보통 언론사는 인터페이스를 보고 뒤에 데이터를 여기에 매칭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사의 랜딩 페이지가 있으면 랜딩 페이지의 구성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제목은 어떻게, 뭐 부제는 어떻게, 거기에 이제 기타 등등 값은 어떻게, 그 안에 이미지는 어떻게, 본문의 특정 값은 어떻게, 다운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은 예를 들면 이러다 보니까 이쪽 뒤는 오로지 여기 값에 맞춰서 폰트는 예를 들면 스타일을 얘가 잡는 게 아니라 뒷단의 기사 입력단에 사실은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폰트는 예를 들면 H1을 당겨가는 것과 이미 정의된 H1 폰트 14값을 당겨가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뒤에 데이터가 누적이 될 때 이제 이 CSS 값이 보통 물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최적화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 디바이스, 이건 내가 무슨 네이버 AI 쪽에 우리 컨텐츠를 좀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DB 쪽 기사가 DB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포맷을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디바이스가 대응을 하려면 이 기사 포맷을 자꾸 바꿔줘, 이렇게 기사가 포맷에 들어가 있는 형식들을 자꾸 바꿔줘야 되거나 이렇게 최적화 시켜줘야 되는 거지. 디바이스가 많아지면. 근데 만약에 이 헤드리스로 가게 되면 헤드리스는 말 그대로 이제 이 메타데이터의 모든 뼈대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가져가고 싶다, 저쪽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쪽에 API대로 값을 그냥 불러가시기만 하면 나중에 여기서 포장하는 건 그쪽에 사도록만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H1, 그래서 헤드라인에 우리가 정의한 이 폰트 크기가 21이다라고 지금까지 정의했으면 뒷단에서도 원래 21로 얘의 크기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헤드리스 같은 경우 그냥 H1만 이 값을 갖고 있어요. 이 글은 H1이다. 그러면 표현하는 쪽에서 우리는 21로 아니고 30으로 표현하고 싶고 어떤 데서는 이건 또 18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거기는 표현하는 곳에 맞아서 예를 들면은 그러진 않지만 네이버에서는 H1 값이 17이고 저기서는 H1 값이 14라 그러면 거기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 DB는 H1을 아까 말한 24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변형시키기가 되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네네네. 옛날에는 제목의 그 사이즈, 폰트 사이즈를 12, 13으로 고정을 해서 봤었는데 네네. 그게 바뀐 지가 꽤 됐거든요. 저희도 이제 P2만 써서 본문 작성을 하고 헤드라인은 H1, 소제목은 H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CSS 파일에서 그걸 저희가 페이지를 이제 매뉴얼 같은 걸 할 때 바로 불러와서 CSS만 교체를 하면 바로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여기는 그 값을 예를 들면 기본 값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A 웹사이트, B 웹사이트, C 웹사이트 있으면 CS가 예를 들면 CS 값이 저장되어 있는 디폴트 HBS라는 파일이 있으면 여기는 예를 들면 H1을 예를 들면 24로 정리하자. 이쪽에 가면 CS의 디폴트에 예를 들면 18로 정리하자. 이건 사실은 테마에 따라서 사실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헤드리스가 가장 제일 좋은 점이 여기는 H1 값을 몇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테마 스킨에서 알아서 해라. DB에는 H1 값은 있는 거예요. H1이랑 표기가 있는 거고 CSS가 프론트엔드가 다를 때마다 CSS가 따로 적용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패드리스라는 네네. 거죠. 제가 네. 이거를 그냥 API 형태로 저장돼 있다. API 형태로 네네. 들어가서 풀form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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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혹시 뭐 온라인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 중에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지금 원래 예정했던 시간은 이제 다 됐거든요. 혹시 또 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네네. 그 이메일이든 다르게 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해놓고 그랬네요. 이쪽으로 아. 연락 주시면. 네, 지금 저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참석해서 많이 발표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네. 그 벌써 몇 년 되긴 했는데 어떤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한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이트가 변경되고 이제